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리고 참 교육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보면은 이게 사실 교육열이 우리나라만큼 뜨거운 나라는 또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게 저는 요 38페이지 보다가 느꼈던 게 네. 교육 제도를 우리가 바꿔야 한다라고는 하는데 네. 체감은 잘 안 되고 오히려 핀란드나 싱가포르 사례들을 보면 국가적인 경제적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네. 오히려 교육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요. 그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네. 이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예, 그 공교육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지식의 주입이었어요. 지계 주입, 네. 그러니까 외우는 거죠, 한마디로. 주입식 교육. 예. 원래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이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면 다 외우는 거. 그게 원래 네. 교육이었어요.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그거죠. 우리 하늘천 따지부터 외우듯이 다 이제 그걸 하는 것이 교육이었는데 네. 시대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잘 안 통하는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지식을 외우는 거는 대학만 나오면 밥벌이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럴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대학만 나오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뭐냐? 그다지 그렇게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 없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답은 이미 있어. 그 답을 찾아서 가는 과정만 외우면 돼. 뭐 그런 거.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후발주자들 이제 그런 데가 지금도 말씀하신 싱가포르와 핀란드 이런 데거든요. 이런 네. 데들도 교육열이 엄청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에다 그야말로 목매다는 그런 나라들. 싱가포르 정말 엄청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엄청납니다. 싱가포르이. 네, 교육열이. 자, 그런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돌입을 했지만 싱가포르도 예전 같으면 베낄 게 있었던 거예요. 답이 분명해. 그런데 이제 그 싱가포르도 우리처럼 외환 위기를 겪거든요. 1998년 그 무렵에 우리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시아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은 다 네, 위기를 겪게 됩니다. 네. 그때였어요. 싱가포르도 위기를 겪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교육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 방식을 그전까지는 주입식, 암기식이었죠. 네. 그런데 이때부터 경험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경험하는 걸로. 네. 근데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가 확실하게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이중언어 교육인 거죠. 리콴유 수상이 초기부터 싱가포르는 공용어로 영어하고 자기 모국어 쓰게 하잖아요. 여러 민족이 있으니까 자기 모국어하고 영어를 동시에 쓰게 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제 공교육에서 가르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걸 밀고 나왔고 그걸로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교육을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경험을 한 거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아이들에게 현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제가 그 링크도 다 걸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유치원에서 놀이를 하잖아요. 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이게 놀이 수업을 합니다. 놀이 수업을 할 때 그냥 야 바깥에 나가서 놀아, 뭐 숲에 가서 놀아 이게 아니고 네. 예를 들면 비행기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 어떻게요? 비행기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뭐 요새 같은 거 이게 짓듯이. 예. 그러니까 비행기 그 실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떤 아이는 조종사, 어떤 아이는 승무원, 어떤 아이는 승객,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 경험하는. 역할놀이를 시키더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이드해주고. 이게 그 여기 링크에 나오는 거 보면 약방도 있고요. 그게. 네네네. 약방에서 약 사는 거, 슈퍼 가서 물건 사는 거 이런 거를 다 놀이로 해요. 이게 목적 지향 놀이 교육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놀이를 지향을 합니다. 유치원에서 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데에서 예.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누리과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네. 그 놀이과정에서 놀이를 합니다. 놀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유놀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데 선생님은 관찰자 역할만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건 사고만 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정도예요. 뭘 가지고 놀지 너희들이 알아서 놀아라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근데 여기하고 굉장히 다른 거는 이거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역할,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경험, 네. 역할. 우리는 니네들이 알아서 놀아라 하고 니들이 좋은 대로. 여기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를 놀이로 하게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일종의 놀이, 노는 것도 뭔가 목적을 갖고 있어야 교육적으로 타당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뭔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살아갈 때 그러니까 삶을 미리 살아보게 하는 거. 그게 놀이의 목적이더라고요. 그걸 체계적으로. 예. 우리는 유치원 때는 별로 그런 전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체험 활동 같은 거 간다고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몬테소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예. 그러니까 몬테소리에서도 거기에서도 이제 아이들에게 그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시키긴 하거든요. 예. 네. 그건 시키기는 하는데 그리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아예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현실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아예 현실을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핀란드 케이스도 제가 여기다가 네. 그 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아예 핀란드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켜요. 언제요? 유치원 때요? 유치원서부터 계속. 유치원 때 기업가 정신을.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히 무슨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게 하는 거죠.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게 하고 어릴 적부터. 예 그리고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실제로 장사를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장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제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대회에서 자기 결과를 발표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단순히 돈을 벌어요. 집에서 안 갖고 노는 인형 가져와서 뭐 이렇게 그런 게 벼룩시장 아니고. 중고장터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업 경진 대회를요. 예, 그 동네 기업들하고 서로 이제 그 협약이 돼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동네 기업들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그 뭐 자매결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제가 본 케이스는 그게 목재를 다루는 기업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나무 장작을 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애들이 그 장작을 갖다가 자기 그 홈페이지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파는 거예요. 실제 돈 받고요. 실제로 돈 받고. 근데 그거를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교육인 거예요. 그게 그 핀란드의 그 역량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도 entrepreneurial dare라고 하는 거. dare라고 하는 게 감히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가적인 과단성. 이게 그들이 학생들에게 그 길러주고자 하는 덕목, 역량 속에 들어 있어요. 도전하라. 예, 도전하라는 거죠.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예,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도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네. 의대 진학반 4살 7살 의대 고시 있다던데. 도전하라고. 여기 보시면 요 사진이 있거든요. 요 예, 사진이 이제 요 두 형제예요. 여자아이 2명이 자매. 형제 자매인데 네. 얘네들이 장사하는 거를 지금 취재해 놓은 거예요. 예. 이 머니 매거진이라고 하는 데서 장사하는 방법을 장사하는 모양,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지금 취재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 사장님들. 예. 요 책이요 이렇게 다 그 영상 같은 거죠. 영상 자료도 보면 이제 QR 코드 찍어서 이거 보실 수 QR 있게끔 코드 다 찍어서 들어가실 하나하나 수 다 하셨더라고 네. 그렇게. 네. 우와, 예. 꼬마게.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 꼬마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 노트를 팔게 됐냐. 노트를 파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림 그려서 나중에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돈 벌고 싶은데 내 그림을 누가 살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 그림을 노트에다가 붙여서 그 노트를 파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미술학원 보내서 네. 미술 그리는 거 배우게 하고 끝인데 네. 얘네는 미술 그린 걸 어떻게 팔 건지 네. 그냥 그림은 안 팔리니까 노트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그리고 실제로 파는 거예요. 와. 실제로 팔고 그래서 그 엄마하고도 인터뷰를 하죠. 엄마 얘들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아니 뭐 어때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네. 애들 어릴 때부터 돈 밝히게 만든다고 막 이럴 텐데. 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천박하면 안 되지만 돈을 벌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아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역량을 쌓아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제 소재로 삼았던 나라가 싱가포르, 핀란드 여기 교육 강국들입니다. 또 하나는 에스토니아인데요. 최근에 아주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만은 과거에 소련 위성 국가였잖아요. 예, 인구가 한 500만인가 뭐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이 에스토니아가 벌써 3만 달러가 넘었어요. 1인당 소득이. 와. 엄청 잘 나가요. 네.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우리나라는 음식 배달하는 게 저 오토바이로 하잖아요. 네네네. 여기 로봇이 배달을 해요. 어떤 뭐 시범 구역이 아니라 아니 그냥 그 탈린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 일반적으로요? 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로봇들이 음식을 싣고 가고 사람이 나타나면 피하고 뭐 멈추고 하는 걸 다 하더라고. 그게 이 음식도 배달하고 택배도 배달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라가 AI 로봇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유치원부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요. 코딩을요? 코딩인데 그냥 뭐 이렇게 추상적인 코딩이 아니고 네네. 예를 들어 그 레고 있잖아요. 네. 레고의 로봇 레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딩을 해서 그 레고들을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유치원부터 해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도 하고 로봇 네. 공학을 배운다고. 예, 로봇을 움직이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또 당연하게. 예, 그냥 그거 당연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너는 공부만 해가 아니고 집에서도 그래서 설거지 시키시고 설거지 한다고 용돈 주지 마시고 왜? 아니 네가 집안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밥 먹었으면 네 그릇 네가 닦아야지. 그렇죠. 그걸 왜 엄마 아빠가 닦아줘? 방도 너희들이 네 방 치우고 거실도 돌아가면서 치우고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또 재미난 게 109페이지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유치원 사례가 나오는데 네. 오히려 위험한 놀이를 장려한다 하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북유럽 국가들에 깜짝 놀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깜짝 놀란 거는요. 네. 이 나라는 특히 핀란드 같은 나라는 12월 1일 날 국민 질투의 날이에요. 질투의 날이요? 네. 그래서 뭘 하는 날이냐? 네네. 그날 전 국민의 소득과 납세 기록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옆집 또는 뭐 내 동료 또는 다른 사람이 소득이 얼마고 세금을 얼마 냈는지 다 알 수 있어. 깜짝 스웨덴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아 스웨덴도 그래요? 예. 핀란드, 스웨덴 둘 다 그래요. 근데 스웨덴은 돈을 조금 내더라고요. 그거 남의 거 보려면 수수료를 약간 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김정호 교수님의 수익, 이대호와 와이스트릿의 수익을 공개하는 날. 아니 그러면 이거를 왜 공개하고 왜 보라는 거예요? 남의 집, 남의 아빠, 남의 가장, 남의 집안의 소득을. 세금 냈느냐? 그거죠. 너 세금 제대로 냈어? 남들 보고만 내라 그러지 말고 네 것도 공개해 이거죠. 오히려 그러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또 우대하고. 뭐 특별히 우대한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 예. 아무튼 공개하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그 나라들. 그냥 당연시. 예. 그냥 당연한 거이고 그리고 복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자가 돈을 내서 그 돈을 나눠 쓰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돈을 내서 결국은 그냥 미리 돈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쓸 돈을. 그 북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좀 세율이 높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죠. 소득세 같으면 그러니까 기본이 30에서 32%입니다. 이게 로컬 텍스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야 되는 텍스예요. 근데 국세는 그 어느 정도 소득이 높아지면 국세를 내게 돼 있는데 그게 한 20% 돼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52%를 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30%는 다 낸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리고 플러스 부가가치세 25%. 우리 10%잖아요. 25%는 누구나 다 똑같이. 아니 근데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부가세도 25%면 그런 네.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이제 반문들을 하실 텐데 네. 또 거기는 또 그만큼의 또 복지가 나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예. 보통은 일을 잘 안 해요.
그렇게 아니, 빠져버릴 위험이 있죠. 그렇죠. 그냥 그 세금 낼 거면 그냥 내가 복지 받아 살지. 음.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세금을 내도 여전히 사람들이 일을 하면 그러면 그 복지 제도는 지속 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세금을 내고도 내가 복지를 받느니 그냥 내가 일을 하지. 그러니까 절반 세금 떼이고 어차피 일 안 해도 복지가 잘 되는 국가에 살고 있으면 나 일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겨날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뭐 국민성의 차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어릴 때부터 교육과 관련돼 있다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그게 당연시 되게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북유럽의 엄마들이 네. 그 유모차에다가 아이를 태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젊은 엄마들이 북유럽 이쪽에 유모차 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좋아하죠. 비싼 유모차. 예, 비싼 유모차들. 거기다 태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춥잖아요, 그 나라는. 네. 그런데 엄마는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셔요. 네. 유모차를 끌고 와서. 그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밖에다 세워놔요. 유모차에다가 그냥 놔두고 엄마는 들어가요. 아동학대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학대죠. 그리고 아이들은 거기서 자요. 밖에서. 예. 그게 그들의 삶이에요. 놀랍죠. 이거는 그러니까 상상 초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TV에선가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들은 또 그게 과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런 거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 18살만 되면 무조건 독립한다라고 하는 거,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러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교육이다. 교육이. 그거는요, 된다. 어릴 때부터 독립이에요, 그냥.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 부모한테 기대지 않는 거는 기본인 거고,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에 가면,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프리스쿨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놀이잖아요. 네. 그 놀이는 어디서 노냐? 밖에서 노는 거예요. 킨더가르텐이잖아요. 킨더가르텐이라고 하는 게 네. 가든이에요. 밖에서 유치원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노는 거고. 그런데 밖에서 놀려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동네 날씨도 안 좋으니까. 이게 그 킨더가든이 독일어부터 나왔던 거네. 킨더가르텐. 네, 킨더가르텐이라고 하는 거. 근데 오히려 야외에서 그냥 거칠게 위험해도 밖에서 노는 게 당연한 너무나 거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다치잖아.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그 영상을 보시면 덴마크 유치원의 숲 유치원을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QR 코드 들어가시면 나무 위에 올라가고 막 칼 갖고 뭐 만들고. 그 아이들이요. 그 영상 처음에 할머니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아이들이 모자 쓰고 여기서 밖에서 군용칼 있잖아요. 군용칼, 스위스 군용칼 같은 거. 그걸 가지고 맥가이버 칼. 네. 나무를 깎고 있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를. 와, 위험하게.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 인식으로 봤을 땐 당연히 위험하고 그 꼬맹이들이 막 칼 갖고 놀고 그렇죠. 있고 하면은 그러다 손가락이라도 베이면 어떡하고. 그럼 큰일 나죠, 우리는. 네네네.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요, 오히려? 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나 봐. 또. 그리고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나가지고 그 진창에서 굴르고 그러면 당연히 감기가 걸릴 거 아닙니까? 네.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네. 다치면 어떻게 해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뭐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큰일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네. 또 뭐 칼을 쓰더라도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니들이 다뤄봐라 라고 하는 게 또 교육이라는 거고. 그렇죠. 저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다 옳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건 뭐냐.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면 아이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그 시사점을 주는지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이 책에서 교수님이 지적하신 게 한국인의 역량은 학생 우수, 성인 미달, 학력 과잉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학력 과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OECD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조사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에 적절한 정도의 학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셰프를 한다라고 하면 박사학위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셰프를 하는데. 네네. 또 운전 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굳이 대학 나올 필요 없는데. 굳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게 따진 학력인 겁니다. 한국인은 모든 분야에서 다 과잉이에요. 또 대학 나와야 된다고 하고 막 다.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 한국인은 성인 역량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졸업을 다 한 사람들, 그러니까 학교 과정을 다 끝낸 사람들의 이제 인지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한 거예요. 또 학생의 그 인지력이 있잖아요. 그 피사 테스트라고 하는 게 네.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인은 학생 수준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게 싱가포르, 핀란드보다 더 높고 국제 학업 성취도.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한국, 중국, 일본 뭐 이 정도고 네. 최고가 싱가포르이고 어.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뭐 이런 데가 높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성인 역량은요. 평균 이하예요. 성인 역량은 평균 이하인데 팍 떨어집니까? 예, 팍 떨어지는데 근데 20대, 30대는 그렇게 안 떨어져요. 이게 40대, 50대, 60대로 가면 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 예. 우리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지 않아요. 부모가 시켜서 공부를 한 거예요. 부모가 너무 닥달을 하니까 아이들이 공부는 했어. 그래서 그들이 한 그 공부의 실력은 뛰어나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취직을 해서도 뭐라 그러나요? 신입 직원 고무력 처음에 들어가서 윗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때 네. 그때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래도 근데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 안 한다. 누구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공부 안 한다. 아. 스스로는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인의 이 역량 지수에 드러나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주 간혹 공부가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간혹 보기는 합니다만 사실 공부 자체가 재밌을 수는 없는데. 저는 재밌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나 좀 가능하기는 한데 근데 이거를 어릴 적부터 아예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남이 예. 시켜서가 아니라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자. 근데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한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교육혁명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공교육에서. 그게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IB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예전 같았으면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나 하던 거인데 네. 이제 그 프로그램이 공교육에서 시작이 됐어요. 제주도에서 시작이 됐고 대구에서도 시작이 됐고 또 경기도에서도 조금씩 시작이 됐고 여기서는 자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지 스스로 결정해요. 어떤 공부를 할지 네가 결정해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한테. 평가는 받아야 돼. 평가를 받아야 되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네. 교사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사가. 왜냐하면 채점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교사가 채점을 해요. 그 문제는 또 누가 내냐면 그 IB 본부가 냅니다.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본부는 제네바하고 아시아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글로벌 교육입니다. 거기서 시험을 내면 그거를 보지요. 그걸 보고 30%는 교사가 자기가 가르친 거에서 시험을 내요. 네. 그런데 그 채점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채점한 거를 샘플링을 해서 본부에 보내야 돼요. 잘 채점했나? 예. 보는 거예요? 채점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이 본부의 기준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본부가 다시 채점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평가를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관식 시험 문제가 15점짜리인데 네. 얘한테 이걸 왜 13점을 줬느냐? 네. 우리가 내가 볼 봤을 때는 때는 10점이야. 그럼 선생님들도 힘들겠네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요. 선생님들의 희생 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에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선택한 선생님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교육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IB 스스로 교육이라는 주도적으로 배우는 거죠. 제가 그래서 경북 사대부고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그걸 봤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아이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와, 저 정도 되면 정말 대학 졸업생보다 대학원생 수준이네?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뭐 전공이라든지 교양 수업을 자기가 수강 신청을 해서 듣듯이 네. 고등학생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던 그 과학 교실이었었는데 예. 거기에 한 학생이 나와서 고3이었던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나와서 자기가 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발표가 뭐냐면 타일레놀을 먹고 네.
타일레놀의 혈중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을 해서 어허. 그걸 가지고 적분, 미분 뭐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혈중 농도를 예측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가 한 거예요. 이건요 대학원생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네. 푸는 방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예,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까지도 그렇죠. 그걸 과학 시간에 지가 알아서 지가 프로젝트를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이가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그 숙제 아니고요. 숙제가 아니고. 어. 근데 애들마다 다 지각각 뭔가를 하잖아요. 음. 그럼 선생님이 그거를 가이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채점도 하고. 근데 이게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의문이 좀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게 그래서 그 학교 내에서 아니면 그 아이비 협회에서 뭐 시험 보고 뭐 어떻게 통과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수능에 나오느냐? 수능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 하에서 지금 이 제도 하에서 대학교로 보내려면 외워야 하고 수능 잘 푸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이 기틀을 또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입학이라고 하는 그 제도는 있으나. 경로를 거쳐야 되는 거고, 어. 예. 수능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 외워서 오지선다형 선택하는 거. 그런데 옥스퍼드,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데서는 그 학점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예, 교육받은 학생들. 예, 전 세계적으로 아 그럼 오히려 동일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유학 가려는 유리한 방식.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학부모님들 중에는 여기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공짜예요, 근데. 근데 이거를 도입한 학교에서나 받을 수 있는 거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죠. 그러면 한 5천만 원 든대요, 그게. 예? 어떤 5천만 원. 1년에 아니면 3년에요? 첫 해. 1인당요 아니면 한 학교에. 한 학교에. 예. 저 깜짝 놀랐네. 그런데 예. 혁신학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5천만 원 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등록금이요? 아니, 그 학교가 지출하는 비용.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이게 1인당 5천만 원씩 내야 됩니다라고 아, 하면 이거 거의 뭐 아닙니다. 이거 뭐 유학 가는 비용보다 네. 학교가 그걸 부담하는 거고 어. 그 학교는 이제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고 네. 학생은 그래서? 무료고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면서 아, 쟤네들은 저 정도 되면 저건 그냥 지금 유엔에다가 그냥 파견을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도 과학고나 그런 특목고에서는 그런 교육을 좀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아이비 교육도 약간 뭔가 좀 특목고처럼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그냥 거 아니에요? 보통 학교예요.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 다 있어요. 그런 교육 방식이. 예.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서도 아이비 교육을 시작하는 유치원들이 있어요. 공교육으로. 여기 보면 이제 특히 유치원 교육을 교수님이 엄청 강조하십니다. 맨 뒤에도 보면 유치원에 간 경제학자 변화를 말하다. 왜냐하면 예. 기업들도 지금 한계에 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 현대자동차가 대표이사 사장을 미국인으로 어. 지금 채용을 했잖아요. 채용이 아니고 임용을 한 거죠. 호세 무리뇽가? 예, 아무튼. 예. 미국인이에요. 미국 국적입니다. 어. 왜 그렇겠어요? 한국에서만 있으면 현대차가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전 세계의 인재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네.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고 인재도 데리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로 현대차가 성공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정의선 회장이 예. 2000년대 초반에 기아자동차 부회장 했던가 부사장을 했던가 뭐 했을 때 네, 기아 차부터 있었죠. 그때 피터 슈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디자이너. 예, BMW 디자이너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기아자동차 디자인을 싹 다 바꿔버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완전히 환골탈태를 하거든요. 거기서 성공을 하고 나서 또 현대자동차도 독일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와서 또 완전히 싹 그 얼굴을 바꿔버리거든요. 알버트 그렇게 비어만, 성공을- 루크 동커볼케. 예, 그렇게 성공을 거두면서 아 이거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지. 그래서 이제 사장까지도 미국인으로 이제는 바꾸고. 네 아, 받아들인 호세 거고. 무뇨스. 이 책에 나오네요. 호세 예, 무뇨스. 예. 그런데 이게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물건만 해외에 나가서 파는 게 아니고 노하우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절실한 거예요. 변화를 하고 또 세계로 더 나아가려면. 예. 그런데 책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대차는 그래도 성공을 했고 네. 근데 삼성과 LG는 특히 외국인 임원들을 많이 뽑았다가 또 실패한 케이스를 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LG 같으면 남용 부회장 때 네. 남용
남영님이 이제 부회장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문화로 싹 다 바꿔버리겠다고. 예. 그래서 부사장급 5명 임원을 다 외국인으로 갖다가 앉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싹 다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네. 모든 프로세스며 문화며 이런 것들을. 예. 근데 3년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더 이상 뭐 재계약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그 조직 문화에서. 예, 그 조직 문화를 견디지 못했고 또 기존의 한국인 구성원들, 한국인 직원들도 그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고. 서로가.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니까 말이죠. 그 외국인 임원들이 같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LG는 인화 경영이라고 해서 사람을 중시하는 막 경영 막 이렇게 했잖아요. 한국인들끼리는 되는데 이게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끼리만 인화해요. 예. 네. 그래서 외국인 임원하고 같이 임원 회의를 하고 나서 한국인 임원끼리 또 다시 회의를 하고 이런 지경까지 됐대요. 야, 쟤네랑 말 안 통한다. 야, 우리끼리 모여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하니까. 그러려면 기존의 임원들이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안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84년부터 88년까지 미국 유학을 했는데 네. 미국인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창피하게도. 그런데 저는 영어는 꽤 해요. 뭐 자랑 같지만. 예. 왜냐하면 거기서 티칭을 다 했거든요. 예. 거기서 이미 대학원 그 박사과정 하면서 미국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통계학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미국인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 왜? 그 영어의 문제가 아니거든. 파티에 갔는데 도대체 그 파티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 파티. 그냥 자연스럽게 막 섞이고 말 걸고 막.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기본적으로 그건 못 하거든. 좀 술도 좀 들어가야 뭐 좀 하고 뭐 별거 이러지. 아닌 걸로 같이 깔깔대고 막. 예. 그래 날씨 해야 얘기도 되는데. 하고 그래야 예, 되는데 예. 우리는 도대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거기 한 그 일리노이 대학이었는데 어바나 샴페인이라고 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많았어요. 한국 학생이 거의 한 500명 됐던 것 같아. 정말 많았어요. 대만 학생들은 한 100명도 안 됐었는데 한국 학생들 정말 많았거든요. 네. 한국 학생들끼리만 놀아. 졸업하고 나서 거기에 취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CEO가 나왔다는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왜? 우리는 혼자 일해요. 기업에 들어가도 혼자 일해요. 칸막이 딱 있어요. 이게 그리고 지시한 대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잘하죠. 열심히 잘하죠. 그리고 그 일을 누구보다 잘해서 1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1등 해야 되고 남을 눌러야 되고 내 할 일이 분명하고 남들하고 협조 잘 안 하고 이게 우리의 행동 방식입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국인 친구가 없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저는 그걸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역 전문가 과정이요? 예, 삼성에 그걸로 나갔다 온 사람들 많아요. 예. 해외를 더 많이 경험하라. 1년 동안 시간을 준 거예요. 여기 나가서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거기 경험해라.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네. 그걸로 성공한 사람들도 꽤 많고.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사람들이 그 현지의 사정, 현지에 관한 그 실정들을 잘 알아서 마케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게 삼성 제품이.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의도했던 바는 단순히 그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변하는 걸 원했던 거예요. 삼성이. 하지만 지식은 많아졌는데 문화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왜? 어릴 때부터 아니면 나이 들면 이미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경험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그거를 싱가포르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에스토니아도 그렇고 다 그걸 하더라. 지금 잘 나가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다 스타트업 네이션이고 세계에서 가장 열려있는 나라들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른바 고소득층에서부터 7살에 이제 의대 진학반 들어가야 되니까 4세부터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대치동의 구간의 이야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뭐 의사라는 직종 자체가 뭐 소득도 높고 뭐 사회적 명망도 높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둘씩 이제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우리 김정우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느끼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자식부터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그래도 당장 학원 하나는 보내야지. 옆반 아니 아들 친구 누구도 이제 학원 가고 하니까 성적에서 뒤처지면 이거를 또 못 벗어나는 거죠. 이 현실 속을.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아이가 1등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장은 못 버린다. 근데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글로벌 문화에 접하게 만드는 거는 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영어 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은 사실은 뭐 법률적으로는 유치원이 아니지만 유아 영어 학원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영어 때문에 바람직한 게 아니고 어릴 때 외국인과 친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영어 유치원 자체는 네. 언어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 속에 엄마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늘 가깝게 접하고 그런 것이 자연스럽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습관이 되게. 그래서 그게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영어 네, 유치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유치원에서 정규 유치원에서 그걸 하게 하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싼 영어 유치원을 막 학부모 면접까지 보면서 갈 게 아니라 네. 일반 유치원에서 네. 요즘에도 일반 유치원 보면 이제 외국인 교원이라고 해야 되나? 강사분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물론 특별 다는 활동이에요. 아니겠습니다만. 특별 활동. 아주 특별한 활동. 예. 아주 가끔. 예. 그래서 부모들이 따로 돈을 내서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거 말고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국가에서 돈을 대주면서 하는 게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네, 것이 네, 있거든요. 네. 그 모든 아이들이 다 해야 돼요. 예.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그 누리과정을 영어로 할 수 있게 해줘라는 거예요. 아, 그거를 꼭 한국말로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영어로 누리과정을 하게 하면 네. 부모님들이 돈 하나도 안 들어도 되고 유치원도 훨씬 더 역량이 늘어나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거죠. 그게 너무 불편하면 일주일에 한 2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냥 자유를 허용하라는 겁니다. 그런 시도를 안 했을. 못하게 했죠. 다. 그거 이명박 정부 때 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업을 영어로 하는 막 이런 것들. 영어 몰입 교육이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그때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그 숙대 총장님인가 뭐 아린치 뭐 이런 발음했다가 엄청난 뭐 파장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도 영어를 쓰도록 하자. 그리고 네. 표기법 자체도 오렌지 쓴 게 아니라 어린지로 쓰도록 하자라고 했다가 이제 막 언론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막 학부모들도 이게 뭐냐. 근데 뭐 그게 뭐가 문제예요? 뭔가 왜 문제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언어의 주권을 빼앗긴다 막 이런 게 많았죠. 언어 주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 혼이 없어진다고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때 좀 심했어요. 아니 그럼 북유럽 사람들은 다 혼이 사라졌나요? 그 사람들 다 이중 언어 하는데. 예. 싱가포르는 이중 언어도 아니고요. 거기는 몇 중 언어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뭐 그러니까 싱가포르 그 유치원 그 이 타임 테이블 그 시간표를 보면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언어를 왔다 갔다 해요. 오히려 요 시간에는 영어하고 요 시간에는 모국어하고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더라고 계속.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무슨 뭐 민족 혼이 사라졌나요? 뭐? 이게 참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머릿속으로 우리 아이도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어느덧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막 중학생 내년 이제 고등학생 가다 보니까 또 똑같이 이제 학원 가고 네. 입시 준비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면 제일 좋아요. 학교에서. 예. 그러니까 개개인이 고민하고 막 이 틀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갈등하지 않게 그냥 학교부터. 예.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터놓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도록. 예.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그렇게 좀 너그럽게 여유롭게 만들어 주고 선택권을.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비용이잖아요. 네. 지금은 학교에다가 돈을 줍니다. 학교에다가 돈 주지 말고 네. 이제 부모한테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 교육비를. 근데 뭐 실제로 돈을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네. 학교 예산을 배정할 때 네. 학생 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학부모 또는 학생의 선택을 받은 학교가 예산이 생기고 선택을 못 받은 학교는 예산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데를 선택할 거예요. 외국인 선생님들도 있고 예, 다양한 경험, 체험활동.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건 알 테니까. 혹시 이제 이거 높아지면 그냥 서울대 몇 명 보냈다 플랜카드 걸려 있는 학교가 더 많은 예산을 받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요즘에 영어 유치원이 늘어나는 걸 보면 예. 영어 유치원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부모들이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똑같이 교부금을 지원금을 내려보내줄 게 아니라 네, 학부모의 선택을 받는 학교에 더 많이. 네, 또 우리나라 그 지방제적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네. 이거는 이제 예산에 비례해서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러니까요. 교부금은 계속 늘고 해서 학교에서도 교육 예산 계속 늘어납니다. 뭐 건물 계속 개보수하고 뭐 AI 교과서 한다고 하고 막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저렇게 고민인 상황에서 음. 그 돈을 가지고 부모들이 영어 유치원 자기 돈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갈 거를 충분히 교육 예산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없는 집도 가난한 집도 무료로 영어 유치원 같은 유치원을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립을 통해. 네. 그러게요. 그걸 바꿔나가야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교육이 그걸 못 채워주니 사교육으로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공교육을 사교육처럼 만들면 되거든요. 네.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렇죠. 공교육을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이 책에도 제가 특별히 유치원 알림이라고 하는 데에 보면 예. 유치원들 대차대조 그 손익계산서 그 예산서들이 다 있어요. 그걸 다 분석을 해서 예. 제가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의 비용을 다 비교를 했어요. 공립유치원이 그 공립단설유치원이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별도의 건물을 갖고 있는 공립유치원 1인당 한 달 비용이 얼마냐면 207만 원인가 그래요. 사립유치원은 1인당 비용이 72만 원인가 그래요. 공립유치원이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써요. 예. 그 돈을 왜 그렇게 쓰느냐. 그리고도 미달이 계속 나는데 그걸 학부모한테 나눠주지. 그러니까 한때는 공립유치원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다가 또 나중에는 또 어떨 때는 사립유치원을 더 선호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좀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공립 단설 유치원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공립 병설 유치원이에요. 초등학교에 붙어 있는. 네. 그거는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돈은 거기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훨씬 더 좋은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미달이 계속 나잖아요, 그런데. 시사하는 바가 그 아까 사립 유치원들의 재정 상황 네. 뭐 이런 걸 다 이제 분석하셨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거 공개하라고 했을 때도 엄청난 사회적 반발이 있었잖아요. 예. 유치원 원장님도 막 이렇게 파업하시고. 예. 근데 이제 사립 유치원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어요. 예. 다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 유치원 알림이라고 하는 데서 서류를 다운받아서 다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잘 몰라요.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거기다가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공립 사립 유치원은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 예산서 속에, 결산서 속에. 공립 유치원은 그 정규직 교원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그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거 포함하면 그러면 공립유치원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몇만 원을 쓴다고 제가 말씀. 그런데 그런 지원금이 또 우리 국가의 예산으로 세금으로 나가고 있으면 질적으로도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는 거고 공교육을 사교육처럼 하면 된다. 그렇죠. 왜냐? 그게 바로 국민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게 원하는 바고 시대가 요구하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교육이라고 하면 그냥 지식을 달달 외우는 거, 수능 문제풀이하는 거 이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젊은 부모들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이제. 자기가 지금 아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왜 영어 유치원을 보내겠느냐 그 비싼 돈을 주고. 네네. 자기가 지금 아쉬운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내 아이는 내가 겪는 이 아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영어를 학교에서 12년 뭐 몇 년입니까 넘게 배웠어도 그랬어도 관광여행 제대로 하나 다니기 어렵잖아요. 참. 그래서 더더욱이 일찍부터 유치원부터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고 예. 학부모들의 생각과 또 공교육에 대한 방식도 체계적으로 다 같이 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 그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다 지금 사람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인재들 위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업, 비싼 돈을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위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빠져나가고 인재도 빠져나간다. 네, 인재도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돌아올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성공을 하면 다시 한국으로 귀환을 할 거냐. 지금 상태에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또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아이 낳고 하면 예. 교육이 거기가 더 낫다 이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려고는 안.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 망하는 겁니다, 진짜. 진짜 투자도 나가지. 스마트 그 똑똑한 사람 골라서 다 나가지. AI 하는 사람들 뭐 미국에서 뭐 1억 달러씩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AI 인재. AI 인재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도 카이스트에서 그거 AI로 졸업하면 뭐 빅테크 많이 가죠. 예, 다 빅테크로 가는 거예요.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대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도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한번 놓고 생각해보면 실리콘밸리에 이스라엘 출신 CEO들, 이스라엘 출신 엔지니어들, 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미국으로 인재를 뺏긴 것인가? 다시 돌아가서 창업을 하죠.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창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넓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로 가서 실리콘밸리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럼 다 그게 순환이 되는 거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의 인재들은 떠나서 돌아가질 않고 네. 이스라엘의 인재들은 떠났지만 다시 돌아간다. 그런 게 또 이제 대표적으로 있던데. 대만 사람들도 거의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SMC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 실리콘밸리에 대만 출신 CEO들이 많잖아요. 반도체. 네네네. 그게 다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근데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직장 문화에 동화가 될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안 바뀌잖아요. 이거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같이 동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안 돼요. 대학생만 돼도 안 된다. 그래서 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 사회도 꽤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해서 우리의 또 인식부터 또 제도까지 또 좀 바꿔놔야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거 생각해 볼 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김정은 교수님 만나서 특히 교육 분야에서 또 많은 또 고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이 책도 한번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교수님 오늘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